이제 2부 첫 발제는요, 불평등 심화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발제하실 김병권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겠죠. 현재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간에 서울시의 협치자문관 역임하셨고 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드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교평론 관계자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 이야기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목차를 보니까 일부에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위기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순서부터 사회적인 위기의 심화라든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의 꼭지는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위기 중에서도 사회 심리적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의식적 위기나 이런 대목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 중에 저는 주로 일단 맨 먼저 물질적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통상적인 이야기가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 새삼스럽게 지금 불평등 얘기를 하냐.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긴 이래로 200년 넘게 언제는 없었던 것이냐. 20, 30년 전에도 불평등은 있었고 50년 전, 100년 전에도 불평등은 있었고 200년 전에도 불평등이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지구적 위기를 논하면서 다시 그 오래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꺼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야 할 터인데요. 사실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호 성과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게 학계에서도 주류적 의견이었던 적이 꽤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가 서구 기준으로 보면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평등했던 시기로 기록되는 시기가 2차 세계대전부터 통상 1970년대까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이 사조가 유행했냐면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자본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몰아주고 그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제 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돼서 선진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분배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초부터 당시 1950년대, 60년대까지의 미국이라든지 유럽 몇 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GDP라고 하는 국민계정 지표를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경제학자가 사이먼 구츠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이먼 구츠네츠 곡선 또는 사이먼 구츠네츠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개발도상국 처음 단계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불평등이 불가피하게 심화되지만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분배에 신경을 쓰면서 그 불평등이 해소될 거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우리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요걸
환경 문제에 적용하면 비슷한 논리가 또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 경제성장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되면 환경 문제도 점차로 개선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를 요약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함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성장이 잘 안 될 때에는 불평등이 생기더라도 좀 참아라. 그러면 선진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평등이 해결될 테니까 불평등을 첫 단계부터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논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스토리들, 선성장 후분배라고 하는 오랜 스토리들이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반증 사례들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아마 TV나 이런 거로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데이터를 50년, 60년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통계 자료를 잘 보았더니 1950년, 60년대까지는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줄어든 게 틀림없었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 그 추세가 다시 재역전돼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 미국, 유럽들 선진국가들에서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개발도상국 때는 불평등이 악화되다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되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거고 경제성장이 되었는데도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왜 더 불평등이 심화되는가? 심지어는 1920년대 말 그러니까 1929년 경제사에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라고 했던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가장 심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진국과 심지어는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1920년대 수준의 불평등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심화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불평등이 왜 다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갔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우리들도 꽤 언론이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불평등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 그게 소득 불평등이든 아니면 자산 불평등이든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게 단순히 원래 있었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불평등이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가 봤던 거, 20년 전에 봤던 거, 30년 전에 봤던 그런 불평등하고는 수준을 달리하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교육 불평등 이런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이걸 놔두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어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공적으로 또는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불평등이 이제 의례적인 통상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해방 이후 거의 한 7, 80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된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평등 그러면 먼저 이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매달 버는 월급, 연봉 이런 것들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선진국의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1950년대, 60년대가 서구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평등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에 직원들의 월급과 CEO의 월급의 격차를 연봉 격차로 해도 좋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적으면 한 15배에서 많으면 한 30배까지 직원하고 그 회사 사원하고 그 회사 사장님 월급의 격차가 그 정도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이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면 뭐 사장하고 직원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용납이 되시죠? 근데 그게 80년대, 90년대, 21세기를 들어와서 최근에 미국의 통계를 보면 유수한 기업들의 유수한 디지털 기업들, 금융사들 CEO의 그 연봉과 직원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니 그게 어떤 경우에는 300배 또는 40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직원과 사장님의 연봉 격차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예, 이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960년대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 이런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았던 모든 배가 들어올려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 사장님 월급도 오르고 직원 월급도 오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스티글리츠는 무슨 말을 했냐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밀물이 들어오면 값비싼 요트만 들어올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조각배들은 여전히 뒤로 남겨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경기가 다 좋아지고 부자들이 잘 살게 되면 서민들도 이제 함께 잘 살게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최근에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80년대는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이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까지였는데요. 그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산 불평등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자산 불평등이 진행된 건 우리나라가 특히 아주 극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이 1945년 해방이 된 이래 해방이 되고 나서 1950년대까지 이른바 이제 농지개혁이라는 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워낙 일본인들과 뭐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런 이제 일본인 기업과 일부 지역들 대토지 소유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생산수단이 농지였으니까요. 주로는 그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를 평등하게 분배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당시에 진보적인 정책을 견지했던 조봉암 씨가 농수산부 장관이 되면서 농림부 장관이 돼서 농지개혁을 단행했죠. 이 지니계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불평등에 관한 지표를 볼 때 제일 흔히 쓰는 지표인데요. 지니계수가 1이 나오면 완전 평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 있을 때 그 1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 100을 각각 10씩 다 나눠 가지면 완전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니계수가 1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니계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10명이 100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 100을 다 소유하고 나머지 9명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지니계수는 0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현실은 대체로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일 텐데요. 해방 이후
농지에 관한 진위계수는 약 0.73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매우 불평등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농지개혁을 한 결과 대한민국의 농지 진위계수가 무려 0.3까지 떨어졌습니다. 0.1만 떨어져도 대단한 건데 0.3까지 거의 2배 이상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불평등의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1960년대쯤 이르면 대한민국은 적어도 농지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가 됐고요. 이제 소농의 나라가 다시 된 거죠. 이렇게 평등한 자산 재분배의 토대 위에서 교육열까지 얹어져서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아시는 놀라운 산업화를 이루게 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연이어서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7월에 유엔에서 인정을 했죠. 지난 7월에 유엔에서 개발도상국 범주에 있는 나라 중에서 최초로 유엔의 UNCTAD라고 하는 이 조직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한국을 선진국 이 범주에다가 옮겨 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딱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1950년대 농지개혁이 그 이후에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흔히들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지게 됐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어떨까요? 1970년대 이후에 농지개혁은 주로 이제 농지에 대해서 이런 개혁을 했던 것이지 도시 토지에 대해서는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부동산 투기 붐이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에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1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뛰어들어서 전국 평균으로도 최근 보면 한지 10% 연 수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자료들을 보면 자산 진위계수가 0.62 다시 넘었다고 하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자산의 평등화가 이제는 거의 해방 직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다고 하는 지표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득 불평등도 그동안 최근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심해졌고요. 한국도 아까 제가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화돼서 미국 정도로 직원과 CEO의 연봉 편차가 300배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배에서 한 150배 사이의 큰 기업들 경우는 난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소득 불평등이 나고 있고요. 자산 불평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농지개혁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시 부동산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흔히들 이 부동산 불평등의 지표로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이제 PIR이라고 해서 소득을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집 중간 정도 규모의 집을 서울시 중산층이 살려면 자기가 번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17년 정도를 모아야 산다고 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이럴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소득 불평등하고 자산 불평등이 계속 오랫동안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이제 20년이 넘은 동안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귀결로 이르렀냐면 세대 간 불평등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세대의 불평등이 아이들에게도 전수되는, 이제 흔히들 세습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비판을 합니다만, 이게 당대의 불평등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수년 전부터 흑수저 금수저 얘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 세습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고소득이고 고학력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 아빠의 그런 물적인 자산 또는 지적인 교육 자산, 지적인 자산,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고급한 사회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초기 단계부터 어릴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은 더 높은 사회 계층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서민 부모들의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부터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사회에 이르게 되면 비정규직의 일용직,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세대를 이어서 불평등이 확대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고, 특히 그 청년들 사이에 공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세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배경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불평등은 어떤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 세대에 이르는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불평등을 얘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진 이야기들로 전개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를 봐서도 이게 세계적인 수준, 한 10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법 역시 몇 가지 간단한 정책적 수단으로 해법이 되기가 아마 어렵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복지 얘기를 참 많이 해왔죠. 복지가 사실은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정부가, 국가가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2차적으로 재분배를 해서 그 불평등을 완화해보자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의 큰 이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서 부자들의 세금을 좀 많이 걷자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 복지 시설을 지원하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를 제공해서 그나마 시장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좀 완화해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정책적인 큰 아젠다가 불평등 이 복지국가였고, 그 복지국가의 대부분은 뭐 노인 기초수당을 얘기하든 청년 수당을 얘기하든 아동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 다 그것들에 기여했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그런 복지 정책들로 2차적인 재분배는 꽤 과거에 비하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불평등 정도가 워낙 심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복지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장 경제에서 만들어졌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종합적인 불평등은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지금까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분배 개선을 하면서도 근원적인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거냐, 이제 요걸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읽은 이제 역사책이 하나 있는데, 이 역사책 그러면 뭐 사회사, 정치사, 뭐 이 전쟁사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책이 또 있겠지만, 발터 샤이들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경제사학자가 이게 불평등의 역사라고 하는, 불평등을 또 역사 문제를 또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죠. 근데 그 역사책을 서술을 했는데 거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지난 서기 이후 2000년 동안 불평등이 해소된 사례를 추적을 해봤는데 4가지 정도의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고서는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4가지는 뭐였냐면요. 첫째는 대유행하는 전염병. 그분이 이제 사례를 든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제 14, 15세기에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줄여버렸던 흑사병을 예를 들었습니다. 흑사병이 대규모로 유럽에 유행을 해서 인구가 대거 줄어드는 바람에 당시 봉건 영주들이 농노를 구할 길이 없어서 농노들을 훨씬 더 잘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농노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불평등이 줄은 그런 정도의 대규모의 유행병이 등장할 경우 불평등이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 결과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 그런 정도 수준에는도 불평등이 줄었다. 세 번째는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큰 혁명이 일어나서 국가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리거나 그에 준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걸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수준의 그런 대규모 혁명이 일어날 경우도 불평등이 줄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붕괴.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려가 붕괴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건국이 되면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자들 재산을 다 뺏어서 재분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수준의 굉장히 강도 높은 이 충격이 있지 않으면 불평등은 사실은 잘 줄어들지 않았다, 역사에서. 이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매우 비관적인 그런 이제 사례만을 제시하면서 그 이후에는 불평등이 줄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2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단서를 붙였는데요. 그 2가지 예외는 선진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했던 뉴딜 정책 같은 대규모 사회개혁 정책이 있은 경우에 불평등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일하는 거대한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는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또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대규모 농지개혁 같은 개혁이 이런 불평등을 평화적으로 줄였던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이 그 이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위협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지만요. 그 경우에도 불평등이 평화적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정도의 이 압력이 있지 않고선 불평등이 잘 줄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제 많은 복지 정책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하지만 새삼스럽게 지금 수준의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든지 또는 토지개혁, 우리 한국에서 했던 토지개혁 얘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또 소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일각에서는 제2의 토지개혁에 준하는 그런 토지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조금 더 정책을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데요.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누진적인 세금의 누진성을 강화해서 많이 버는 분들에게 많이 걷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에서 최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이 불평등과 성장을 함께 해결하자. 소득 불평등도 줄이면서 경제 성장도 시켜보자는 아이디어로 제안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이제 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탓으로 오래가지 못했죠. 실제로 제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한 2년 정도 가다가 좌초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소득 밑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밑에 있는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현재로는 잘 안 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반대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뭐냐면 밑에 소득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잘 안 되면 위에 있는 소득들을 밑으로 조금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 밑에 있는 소득을 위로 올려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다면요. 위에 있는 소득을 조금 내려서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정책이 최저임금의 반대니까 최고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임금제는 사실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1941년도에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5천 정도 되나요? 누구든 미국 시민은 연봉 4억 5천 이상을 집에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5억을 벌면 4억 5천만 집에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50억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49억 5,500은 나라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반대가 돼서 최고소득세율을 88%까지 어마어마하죠. 100원 벌면 88원. 근데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최고소득세를 높이는 식으로 타협이 되긴 했지만 뉴딜 정책에서 제안됐던 정책이기도 하고요. 한 7, 8년 전에 스위스에서 최저임금의 12배 또는 13배 이상을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하자는 최고임금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결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낯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지방 정부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지방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의 연봉을 임금의 8배 또는 7배, 6배 이런 거로 제한하는 조례들이 일부 지방 정부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중앙 정부는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된다면 최고임금제를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하고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한국에서는 되고 있지만 이거를 공공 전체 차원에서 늘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민간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자산 불평등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드린 건 소득 불평등인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말씀에 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어쩌면 그냥 부동산 투기 몇 개 잡아서 해결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제2의 토지개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1989년에 토지공개념을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 1989년 당시에는 이제 주로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토지소유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것에 더해서 이제 주거복지가 좀 추가로 돼야 되는 새로운 유형의 토지공개념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대목들이 좀 추가되어야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제가 세습자본주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 분배, 토지를 포함한 자산 불평등을 과거처럼 그냥 동일한 세대 사이에 토지공개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분배하는 거 말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자산 재분배에는 세대 간의 자산 재분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그게 훨씬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최근 제가 속한 정의당이나 최근에 이제 주요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들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기본자산 또는 기초자산, 뭐 사회적 상속,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산과 이 소득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후에 사회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 부모들의 자녀들은 사회 진입의 첫 시작부터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불평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면 사회에 진입하는 첫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모의 찬스를 쓸 수가 없다면 사회가 예를 들어서 모든 만 20세 이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최초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미천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토마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나눠주자. 부유세하고 소득세, 누진세를 걷어서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산을 주어서 사회에 진입을 최소한 안전하게 사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출발 미천을 만들어주자 이런 제안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자산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세대까지 이어진 이 불평등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초과돼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불평등 문제를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 예년과 같지 않고 역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거라서 이걸 관성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 특히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의 심각한 불평등은 통상적인 수준의 복지 정책으로는 완화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 정책들을 더욱 보강하고 강화해야 되지만 그 이상 수준의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론장으로 대안들을 끌고 와서 논의를 해야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 위기라고 하는 커다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불평등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